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 선생입니다. 오늘은 14강이고요. 저번 회차까지 수익과 비용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끝냈습니다. 이제 보실 부분은 재무회계 이제 막바지에 제가 넣은 내용인데요. 주제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챕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문제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요 내용들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전부 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먼저 재무제표는 우리가 5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배운 것들을 보시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요소인 재무상태표의 요소인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리고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인 수익과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요 항상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산식 요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요 산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수익이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되면 이익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거고 비용이 증가가 되면 이익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봤을 때요. 수익이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커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요 이익은요. 이익의 변화는 결국 또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이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다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기순이익은 결국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신다면 이익이 증가한다면 자본도 증가할 것이다. 이익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됐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셔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우선 수익적 지출을 했을 때 분계를 먼저 적어 보셔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에서 배운 건데요. 건물로 친다면 뭐 유리창 교체나 도색 뭐 이런 거와 같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수선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보통 처리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 현금 같은 금액들이 나갔겠죠. 그 차변에 있는 요 수선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은 이제 또 분계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아까 건물을 예로 들었으니까 건물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스컬레이터, 뭐 냉난방기 뭐 이런 것들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산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해야 되는데 안 했고요. 그쵸? 수익적 지출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했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요걸 할 건 아니지만 요걸 했잖아요. 요걸 했어요. 자, 그럼 우선은 지금 보시는 자산이 증가하는 요 효과는 정부에는 일단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쵸?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 표현하냐면 자산이 과대 계상되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과대 계상이 되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선비를 보십시오. 요거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분계인데 이 분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화살표를 그으시고요. 그러면 비용은 과소계상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과소계상. 됐죠?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부에 반영시켜버린 이 건물은 자산이 과대계상되는 효과를 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수선비용 계정이죠. 비용 발생시키는 이 계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은 과소계상됐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면 이익은 과대계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아까 여기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이 과대 계상되면 얘는 아까 자본으로 넘어간다 했습니다. 자본으로 과대 계상되는 효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기 이게 과대 계산 보이시죠?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부채의 과소계상인데 이 계정 과목 중에서 부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음. 그래서 3번도 틀린 거.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61회, 54회, 51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보면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와 관련된 계약금을 판매와 관련된 계약금을 원래의 분계를 적어볼게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현금이라고 이건 임의로 적고 대변에 선수금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얘는 부채 증가인데요. 이렇게 해야 될 거를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은 물건을 판 것으로 처리했다는 뜻이잖아요.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입니다. 됐죠? 이 두 가지 분계를 일단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뜯어볼게요. 계약금, 받은 계약금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했다면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하지 않았으니까 과소계상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익은 내가 넣지 말아야 되지만 넣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장부에 얘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수익이 과대계상되는 효과가 들어갔죠. 수익은 아까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익이 과대계상되면 이익이 과대계상되고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이익이 과대계상되면 자본이 과대계상됩니다. 됐죠? 이러한 관점 하에 이번에 답을 찾아보시면 자, 부채의 과소, 자본이 과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을 유형별로 하나씩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좀 다른 유형이었고 그 다음 3번도 또 다른 유형이네요. 한번 봅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세진테크는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여기서의 중요한 말은 지급한 계약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급금이 발생을 했었을 겁니다. 올바른 분계겠죠. 대변은 현금. 뭐 제가 현금이라 계속 적는데 이건 임의로 가장 심플한 계정 과목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선급금이죠. 근데 이걸 매출원가로 처리하다. 매출원가란 말은 차변을 매출원가로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대변은 현금으로 처리했다는 뜻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매출원가 처리가 됐습니다. 비용 발생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렇게 지급한 계약금을 원래 올바른 분계는 얘잖아요. 근데 이 분계를 하지 않고 그럼 자산이 과소평가가 되겠죠. 반대로 화살표. 그 다음에 매출원가로 처리하다. 이 분계가 이 비용의 발생이 그 장부에 그대로 들어갔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죠. 그러니까 비용의 과대 계산. 비용이 과대면 이익은 과소, 자본도 과소 이런 식으로 갑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아볼게요. 답을 찾아보시면 자산은 일단 여기 과소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과소되고 자본도 과소된다. 자본도 과소. 답은 4번 체크. 나머지는 이제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결산 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요거는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 시점은 결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이야기냐. 요 분계를 일단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미지급 임차료. 우선은 미지급 자리가 대변이거든요. 미지급 비용이라 적어주시고요. 비읍으로 끝나니까 비읍으로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비용 계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 미지급 임차료란 말은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을 안 줬으니까 사장님께서 야 회계 처리하지 마 했겠죠. 근데 이제 결산은 12월 말이고요. 12월 말 시점에 딱 봤어요. 임차료 올해 분.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은 그 해 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 인식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돈 안 줬다고 해서 아직 안 줬다고 해서 임차료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줬다는 그대로 안 준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인식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차변에 비용 발생시키고 두 번째 돈 안 줬다는 뜻으로 미지급 비용 부채 계정을 이렇게 증가시켜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회계 처리를 안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비용은 과소가 됐을 거고 부채도 과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비용 과소라면 이익은 과대가 될 거고 자본도 과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하네요. 그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이익이 과소가 아니라 과대죠. 과대 여기 있잖아요. 답 바로 1번 나왔습니다. 2, 3, 4번 보십시오. 자본 과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비용 과소 비용 과소는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부채가 과소 여기 있죠. 여기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도 좀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미지급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이자 분계 똑같은 방식인데 이자는 비용이고요. 이제 비용부터 하는 거 해봤어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 미지급 비용은 부채의 증가입니다. 근데 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표가 전부 다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과소 그러면 이익은 과대 그리고 자본 과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거 이것도 틀린 거 물어보네요. 자 1번 자본이 과소다. 답은 1번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이익이거든요. 이익 과대 여기 있고 비용 과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부채가 과소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 답은 1번 체크해 주십시오. 6번 갑니다. 제가 따로 말 안 했지만 요것도 푸시고 지금 이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푸시고요. 그냥 바로 듣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발생하는 재무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볼게요. 성급 보험료 여기 좀 중요해요. 당초 지급 시 성급 비용 처리함 이 부분의 기간 경과분을 인식하는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하다.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무슨 말이냐? 보통 보험료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시면 당초에 지급할 때가 바로 한 번에 납부할 당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당초 지급이라 적을게요. 당초 지급할 때 요건 이제 기중입니다. 선급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 처리를 했을 겁니다. 뭐 돈을 줬겠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급 비용에는 자산입니다. 자산. 근데 결산이 됐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기간 경과분을 인식하는 결산 수정 공개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치 일단 주긴 줬다. 근데 그 1년치 안에는 올해 분과 내년 분이 섞여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분은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내년 분은 내년의 비용을 인식해야 되니까 내년에 인식한다라는 의미로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당초 지급할 당시에는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애초에 아니면 보험료로 처리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산 때는요, 당초에 처리했던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선급 비용 이렇게요. 만약에 당초 지급 시 차변에 보험료가 있었다면 결산 때는 대변에 보험료가 나올 거겠죠.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보험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하는 말이 누락하였다. 이 분개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 분개를 했다면 지금 보시는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라는 효과가 장부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지만 안 했으니까 반대의 효과가 미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리고 비용의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비용의 감소, 여기까지 빼겠습니다.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 그리고 자본이 이렇게 과대계상 되겠죠? 이익도 과대계상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산이 과대계상됐다. 이거는 맞죠? 이 부분 맞고요. 자본이 과대계상된다. 여기 있네요.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이익은 과대입니다. 답은 3번. 기말 총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분계 어디를 봐도 기말 부채,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 부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 안 미치는 게 맞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결산시 7번 갑니다. 결산시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다.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를 일단 아셔야 돼요.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금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의 발생, 차변이니까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얘가 좀 애매하죠. 얘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산을 빼는 거니까 대변에 적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설정을 과소 설정했다 했죠. 그럼 비용이 발생하는 게 조금 됐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용이 과소. 그 다음에 자산의 차감적 계정도 과소가 되는 거거든요. 자산을 빼는 애가 작아졌다라는 거겠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당기순이익이 많아진다. 자, 비용 요거 다시 한번 가셔야 되겠네.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자본이 늘어나겠죠. 자, 이익이 많아진다. 이거 맞네요. 7번의 답은 바로 일단 1번 나왔습니다. 답은 좀 은근히 쉽게 나왔어요. 자, 2번은 뭐 그 당기순이익 같은 이야기인데 반대 이야기니까 이건 틀린 거고. 자본이 과소, 자본은 과대죠. 자산이 과소. 자산은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손 충당금 요 부분. 자, 요 대손 충당금 부분을 보세요. 자산을 빼는 애거든요, 얘가. 근데 얘가 작아졌다면서요. 그 말은 자산을 빼는 애가 작아진다? 그럼 자산은 크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과대 표시된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연초에 취득하여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소형 승용차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액법과 비교한다면 1차 연도에 당기순이익 및 자, 1차 연도에 물어보는 게 뭔지 보세요. 당기순이익 및 얘를 물어보고요, 우선. 그 다음에 1차 연도에 유형자산의 순액, 유형자산의 순액. 여기 이제 무슨 말인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은 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1차 연도에 차량 운반구의 순액. 요거는 장부가액인데 우선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겠다는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정액법과 정률법의 특성에 대해서 우선은 좀 아셔야 되는데
요거 뭐 계산식을 적진 않겠습니다. 정액법, 정률법인데 이거 우리가 유형자산 하실 때 감가상각비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1차년도 같은 경우는 정률법으로 할 때 감가상각비 금액이 좀 더 크다고 했어요. 이때 감가상각비 금액이 더 크다. 근데 감가상각비가 인식이 될 때 이게 더 크게 인식이 된다는 말은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찬가지로 좀 더 크게 인식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헷갈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T 계정을 두 개를 우선 적어 그리고요. T 계정 두 개. 두 개 다 이제 손익계산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인데 자, 그 밑에다가 분계를 한번 우선 적어 볼게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분계 B 감가상각 누계 하나 적었고 또 여기도 감가상각비 요거는 감가상각할 때 기본 분계를 말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 적었고요. 왼쪽 편은 정액법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은 정률법으로 처리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정률법. 네, 아이고 다 젖었다. 정률법. 자, 분계했을 때 금액부터 보시면 아까 전에 정액법이 만약에 이제 감가상각비가 100이 되었고 누계액이 100이 되었다. 그럼 정률법은 1차 년도에 보통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률법이 보통 감가상각비가 좀 더 크다고. 그럼 200이라고 적으면 돼요. 이렇게 200. 자, 그리고 나서 뭐 지금 소형 승용차네요. 그럼 차량 운반구를 운반구 처음에 난 1,000원 주고 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운반구 처음에 1,0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그 계정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누계액이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 해에 이렇게 누계액이 달라지겠죠. 정액법일 때는 누계액이 100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자산 차량 운반구의 순액은 900원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져요. 근데 순액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요새는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장부가액이 9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정률법은 보통 1차 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크자 했잖아요. 그래서 200으로 잡은 거거든요. 200. 자, 그러면 지금 차량 운반구의 순액은 800원이다. 됐죠? 장부가액은 800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먼저 문제에서 첫 번째로 단기순이익 물어봤죠? 단기순이익을 물어봤습니다. 자, 분계를 보시면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비용입니다. 수익이 아닌 비용이잖아요. 수익이 아닌 비용이죠. 근데 보자. 정률법으로 내가 처리를 했다. 이렇게 처리했대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액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비용이 좀 더 커졌잖아요. 비용이 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정액법과 비교하니까 이 말은 이익은 줄겠네요. 그리고 자본은 이게 줄겠죠. 이익과 자본 같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서 보시면 이익은 과소 계상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익은 과소.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정률법 요거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최종적으로 유형자산은 800원으로 표시가 되고요. 정액법을 했을 때는 9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액법과 비교해 보니까 과소 계상되네요.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이 문제는 사실은 실제 시험 때는 마지막에 보세요. 문제의 길이를 보시다시피 문제의 길이가 3줄이 넘죠. 이렇게 3줄 이상이면 나중에 푸시는 게 좋아요. 3줄 이상 되는 문제는 보통은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9번. 자, 관우의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이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우선은 지금 현재 장부에 단기순이익이 10만원으로 최종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고 수정을 했대요. 그럼 이게 수정하고 나서 수정 후에 단기순이익은 얼마냐 물어보잖아요. 이제 수정을 하자는 거예요.
자, 우선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된은 기록되어 있는 보험료 중에서 5,000원은 차기 비용이다 라고 하고 있죠. 5,000원은 차기 비용이다.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은 비용을 줄이라는 뜻이에요. 비용을 줄이라. 내년 거니까 비용 줄여라. 비용을 감소시켜라. 얼마만큼? 5,000원만큼. 근데 여러분 비용이 감소되면 이익은 아까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익은 5,000원만큼 증가시켜라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익에다가 당기순이익 요 10만원에다가 이익 5,000원을 이렇게 증가시키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 수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00원은 차기 수익이다. 이 말은 수익을 내년 거는 감소시켜라. 내년에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이익이 요만큼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감소시켜라.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0만원에다가 여기 10만원 있죠? 10만원에다가 이익을 5,000원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익을 뺍니다. 4,000원 빼네요. 자, 그렇게 하시면 10만 1,000원 10만 1,000원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항상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액면 금액이 만원인 주식 한 주를 12,000원에 발행하였을 때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요거는 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봅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10문제를 풀어봤는데 전부 다 기본적으로 분계는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주식 발행했죠? 그럼 분계해 볼게요. 액면 금액이 만원 발행했다. 자본금 만원. 여러분 자본금은 액면 금액을 적는 거예요. 한 주니까 이제 액면 금액 곱하기 한 주에서 만원이 된 겁니다. 근데 12,000원에 발행했다. 이 말은 나는 돈은 12,000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대변에 이제 뭘 적느냐. 주식, 발행, 요거 이제 기본 분계입니다. 거의 초과금 2,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주발처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을 좀 체크할게요. 현금, 자산의 증가죠. 차변에 있으니까 자본금, 자본 증가. 얘는 이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라는 계정도 있고 자본금이라는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발초. 얘도 자본인데 자본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 잉여금 소속입니다. 카테고리로 그 다음 자본금 얘는 자본금 소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자본 5가지 카테고리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아볼게요. 미치는 영향은 뭐냐? 자산 총액이 만원 증가한다. 지금 자산은 총 12,000원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자산은 총 12,000원이 증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 총액은 만원 증가한다. 지금 자본이 하나, 둘, 12,000원 증가죠. 자본금은 만원 증가한다. 여기 있죠? 얘가 제 자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 당기순이익이 2,000원 증가한다.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당기순이익은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계를 보면 수익과 비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됐죠? 자, 우선 여기까지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긴 했어요. 요새 문제가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어려워진다라는 말은 전산세무 2급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전산세무 2급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뭐 깊게 자세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놨고 뭐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부분이고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세무이급의 기출이 되었었고, 우선 각각의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변경은 회계 기준 내에서, 그러니까 이 회계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뭐 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이라면. 그러니까 기준을 뭐라 하나, 이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말이에요. 네,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이라는 것은 먼저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된 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돼 있던 거를 올바른 회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됐죠? 우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 변경 안에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정책의 변경 지금 네 가지 보이시죠? 요 네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도 네 가지 보이시죠? 네 가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내겠죠. 정책의 변경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밑에 있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추정의 변경이 아닌 것은, 그럼 밑에 있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또 바꾸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외우는 요령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책의 변경은 보통 방법 변경이 많습니다. 됐나요? 방법 변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변경, 뭐 하는 방법의 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은 정책의 변경이구나. 근데 여기 보세요. 추정의 변경에도 방법의 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변경이다. 근데 이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얘는 이제 추정의 변경이다. 이런 식으로 뭐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법 변경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우선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의 변경은 소구법이라는 방법을 쓰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라는 방법을 쓴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뭐냐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럼 과거에 했던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과거에 했던 것도 다 바꿔가지고 그 바꾼 효과를 넣을 거냐 말 거냐거든요. 소구법은 과거 거까지도 소급해서 다 효과를 지금 다 반영시켜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진법은 아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가 뭐 앞으로 미래만 그래 바꾸자 하는 게 바로 전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소급은 좀 중요한 거는 소급을 하는 게 맞고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뭐 간단한 것들은 전진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다 말고 전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뭐 기억하는 게 장땡이죠. 자, 그다음 오류 수정. 아까 오류 수정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회계 기준으로 처리되어 있던 거를 이제 회계 기준에 맞게끔 고치는 겁니다. 그게 오류 수정인데,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회계 기준을 올바른 회계 기준으로 바꾼 오류 수정은 중대한 오류라는 게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가 중대하며 뭐가 중대하지 않은지는 우리 수준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중대한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중대한 오류는 아까 중요하면 소급, 뭐 중요하지 않으면 전진이랬는데 지금은 당규 일괄 처리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하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소급법, 그 다음에 당규 일괄 처리법, 그 다음에 전진법 이렇게 있거든요. 전진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중요도에 따라서 소급법이 중요도가 제일 높을 때, 그 다음에 당규 일괄 처리법, 전진법. 뭐 방법은 그거예요. 소급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잘못된 거 고쳤잖아. 그럼 그때 있었던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바꿈으로써 효과가 좀 달라지거든요. 뭐 비용이 더 늘어나면 뭐 자본이 더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잖아요. 재무제표의 영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소급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자본으로 넣을 거냐, 자본으로 넣을 거냐 하면 소구법, 자본으로 넣으면 소구법, 그 효과들을 다 자본 안에 잡아넣으면 소구법. 그 다음에 아니다 그냥 비용 처리해라 아니면 수익 처리해라, 그게 당귀 일괄처리법. 요건 영업의 손익이라고 적거든요. 당귀 일괄처리법, 단기에 일괄적으로 다 손익 처리하고 끝내라. 자본에 넣기는 뭘 넣느냐. 그 다음에 전진법, 아무 처리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잘해라 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도가 높을수록 자본에 일단 넣어서, 자본에 넣는다는 말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재무상태표는 매년 넘어가잖아요. 이연하잖아요. 이연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계속 넣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그게 자본에 표시하는 거고, 단기일괄 처리법은 일단은 영업의 손익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처리를 해서 그 효과를 그냥 수익,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끝내라 하는 거고, 전진법은 다 필요 없다. 그냥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만 잘해라. 그게 전진법이거든요. 뭐 간략한 설명인데, 우리가 1급 수준에서는 요거 이해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전산세무 2급까지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시면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한 오류는 소구법을 쓴다. 소구법이라는 말은 이익잉여금 여기 자본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 항목인 거죠. 동명이인입니다. 이 계정 과목이. 얘는 이제 자본에 속하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계정이죠. 이렇게 처리하는 기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일괄 처리법으로 하는데,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계정이 있지만 걔는 아까처럼 자본이 아니라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수익 아닌 비용 계정인 거예요. 이게 동명이인인 거예요. 계정 과목 나중에 찾아보시면 같은 이름이지만 자본에 속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영업의 손익에 속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시면 되고, 뭐 더 자세한 거는 해봤자 지금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 부분 그냥 넘어가세요. 어쨌든 문제는 한 5문제 넣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회계 변경은 아까 정책의 변경이 있었고 추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 전진법.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만약에 변경을 했을 때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과 목적 적합해진다면, 또 좋아진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정보의 질이 더 높아진다면 정책을 변경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이게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잘 모르겠으면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추정의 변경. 그냥 추정의 변경 기억해 주세요.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2번. 회계 변경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회계 추정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요. 여기 맞습니다. 회계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전적으로 예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취득단가 선정 방법의 변경. 아까 방법의 변경은 정책이라는 말 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년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맞습니다. 뭐 이거는 문장만 좀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책, 추정, 그러면 뭘 먼저 한다? 정책의 변경. 이게 정책이 좀 중요해서 그래요. 정책의 변경은 아까 소급할 정도로 과거 거 다 소급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 거 변화분도 다 반영시켜 하는 거니까 그걸 먼저 하고 나중에 전진법, 추정의 변경 전진법이니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문장만 그냥 좀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답은 2번.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것은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 추정의 변경 전진적 맞고요.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지금 문제가 반복되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추정을 한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래저래 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게 또 단골손님 나왔죠?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 불가능하면 정책이 아니라 아까 전에 추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싸리 모르겠으면 답만 좀 외우세요. 답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라도 조금 기억을 해주십시오. 딴 거 문제 어려운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오답으로 나온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어류 수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지금 또 어류 수정이 나왔어요. 어류 수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들이 뭐 많아요. 근데 아까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 됐던 거 기억나세요? 답이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찾겠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어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이제 나왔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 중, 영업의 손익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중 전교한다. 이거 아까 단기 일괄처리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단기 일괄처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는 전기 2월 이익여금, 2월 이익잉여금 보이세요? 자본. 소급법이고 자본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제작성. 뭐 이거 소급법이니까 제작성한다 라는 말과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충당 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이거는 충당 부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답인데 오류 수정이 아니라 아까 추정의 변경 그 어디였냐?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 그 내용 보시면 돼요. 그게 있었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이제 끝났네요. 우선은 이번 회차까지가 재무회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책은 한 3번 정도 다시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은 원가 회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강의를 길지 않게 찍는 게 모토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무회계를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잘 끝냈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 하고요. 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비해서 문제가 나오는 출제되는 양이 딱 3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원가 회계 한 다음에 실무를 먼저 할 거예요. 실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